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365의 유다현입니다. 강추위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관절염이나 관절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관절염은 암이나 심장병 같은 치명적 질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한 보고에 의하면 관절염은 심장병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명이 늘고 체중도 늘어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관절에 부하가 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관절염, 그중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송정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즘같이 이렇게 날이 추우면요, 관절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유독 관절이 아파지는 걸까요? 예. 관절은 손이나 무릎이나 피부에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체온에 민감한데요. 추우면 추울수록 관절에 혈관이 수축이 되고 근육이나 인대가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수축이 되면은 관절 안에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관절 안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면서 네. 관절에 영양분이 안 되면 공급이 안 되면서 관절이 아파지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근육이나 인대가 이렇게 딱딱하게 수축을 하면서 관절을 꽉 잡게 돼요. 그렇게 되면 관절이 더 아프게 되죠. 그래서 겨울은 관절통이 더 심해지는 계절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관절염이다 하면 저는 이제 생각나는 게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뭐 또 오늘 우리가 얘기할 퇴행성 관절염 이 정도거든요. 예. 근데 관절염도 다 이게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예. 또 자세히 알려주세요. 관절염은 한 100여 가지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퇴행성 관절염,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 뭐 반응성 관절염 그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관절염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 체계 이상이 생겨갖고 관절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적인 자가항체, 뭐 류마티스 인자라든지 항CCP 항체라든지 항액 항체와 같은 그런 나쁜 물질, 자기 몸을 공격하는 물질이 골수에서 만들어져 갖고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무릎뿐만이 아니라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뭐 온 관절을 다 침범을 하고 또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기도 하거니와 또 전신 증상이 나타나요. 피로감, 뭐 그다음에 뻣뻣한 증상, 또 폐도 딱딱해지고 또 눈물샘도 마르고 침샘도 마르고 그런 다양한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원인은 노화에 따른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수축을 잘하고 그 쿠션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게 점점 딱딱해지는 그런 연골로 변하면서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찢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제일 잘 생기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 무릎에 체중이 제일 많이 받는 무릎에 제일 많이 생기고 반대로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이나 손목에 잘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통증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굉장히 더 심하고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한참 많이 쓰고 운동하고 일하고 그럴 때 아프다가 좀 쉬면은 좀 낫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관절이 아프다면 이게 퇴행성 관절염인지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또 우리 주제가 퇴행성 관절염이잖아요. 이 퇴행성 관절염의 뭐 증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퇴행성 관절염은 제일 많이 침범되는 관절이 무릎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 그리고 나이 좀 드셨다. 그리고 좀 뚱뚱하다, 무게가 좀 많이 나간다.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맨 처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체중이 마르고 젊은 나이인데 무릎이 아프다. 그리고 무릎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아프고 전신 증상도 생긴다.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서 오는 무릎 증상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은 많이 걷고 난 다음에 무릎이 화끈화끈하고 부어있는 느낌이 들고 또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물도 차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불편하게 되고 또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에 되면은
활동하고 나면 무릎이 무거워지고 아파지고 또 자세가 또 보행하는 그 보행 자세가 좀 이상하게 변하게 되면은 네.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이제 뭐 체중이 많이 실리는 무릎에 예. 생긴다라는 예, 말씀을 예, 예. 해주셨잖아요. 그럼요. 평소에 좀 뭐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면 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보아야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제일 흔히 생기는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면 퇴행성 관절염은 맨 처음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통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조직이 네. 그 관절뿐만 아니라 뭐 뼈에 압력이 많이 가서도 그렇게 생길 수가 있고 뼈에 미세골절 같은 게 생겨도 무릎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무슨 윤활막이라든지 관절낭이 부풀어 올라서 이게 크게 늘어나 있을 때 물이 차갖고 염증이 생겨갖고 이렇게 늘어나 있을 때 그때도 통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 때 뼈 돌기가 이렇게 생겨갖고 뼈 돌기가 옆에 있는 인대나 그런 윤활랑을 자극하면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관절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뼈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연골화 뼈가 두꺼워져 있고 윤활액이 더 증가돼서 관절에 물이 찰 수도 있고 관절낭이 두꺼워져 있고 그다음에 뼈가 그 뼈골자 가시극자 써갖고 뼈에 가시가 생겨요. 그래갖고 뼈에 가시가요? 예,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뼈가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뼈가시가 생겨서 이 옆에 있는 인대나 윤활랑을 자극하면서 염증이 그렇네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기에서 통증이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릎이 한번 아프다 그러면 이게 뼈에서 왔는지 윤활막에서 왔는지 뭐 인대 쪽에서 왔는지 근육 쪽에서 왔는지 윤활랑에서 왔는지 한번 확인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프다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무릎이 아프지 않은데 또 이렇게 움직일 때나 그럴 때 소리가 나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이거는 또 혹시 퇴행성 관절염이랑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거는 우리 손 이렇게 움직일 때 우두둑 네. 소리 나는 거하고 비슷한 현상이고요. 그거는 인대가 좀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릴 때 젊을 때는 이게 인대가 말랑말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 어긋날 때 소리가 안 나는데 딱딱해진 것들끼리 마찰이 돼서 나오면 이렇게 소리가 나듯이 네. 인대에서도 뼈에서 벗어날 때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건 확실하게 뭐가 조금 윤활이 좀 덜 돼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운동하는 선수들 이렇게 우두둑 소리 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심하다 이렇게 소리가 날 때마다 삐걱거리면서 아프다. 그러면은 그건 손상이 인대가 찢어졌거나 뭐 관절 연골이 닳았거나 하면서 소리가 같이 나면서 아픈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소리가 나더라도 아프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증상 중에 현상이다. 하나다. 인대가 좀 굳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그렇죠. 보면 그냥 되겠네요. 인대 노화 현상이다. 네, 노화 현상.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닌지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 그런 거는 이미 인대가 조금 노화 현상이 됐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릎이 무겁고 관절이 어긋나는 듯하다 하면은 무릎이 무겁다는 것은 무릎이 두꺼워져 있다는 얘기고 두꺼워졌다는 것은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는 거고 염증이 무릎에 물이 차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윤활랑이 두꺼워져서 뭐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무릎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에도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또 한 자리에 계속 오래 앉아 있으면 건강한 사람들은 뭐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데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더 쑤신다 그러면 손상받은 연골이나 손상받은 반월판이나 그런 데가 이렇게 자꾸 부어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났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잘 펴지지 않거나 소리가 나는 경우도 연골이 손상되거나 반월판이 손상되면은 일어났다 앉을 때 무릎이 잘 펴지지 않고 굳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제일 확실한 관절염 증상은 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저녁에 되면은 이 연골이 조금 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손상이 더 갈 수가 있어요. 특히 운동 같은 걸 많이 한 다음에 관절이 붓고 열이 나고 또 아프면서 또 심한 경우에 물까지 차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무릎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려고 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건강한 사람은 계단 오르고 내릴 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 또 이 무릎 연골이 손상된 분들은 계단을 오를 때도 좀 힘들지만 내려갈 때 더 많이 아파요. 내려갈 때 오히려. 체중이 많이 실리니까 그 체중을 근육이 받쳐야 되는데 근육이 잘 못 받쳐주고 인대가 그 연골이 받쳐주니까 그 쿵쿵쿵쿵 거리면서 그 체중의 압력을 그 연골이 다 받기 때문에 네.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단을 특히 내려갈 때 힘들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교수님, 그럼요. 지금 이렇게 자가진단법 우리 6개 정도 봤는데 이 중에 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 하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왜 중요한 것은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되지 이미 진행이 돼서 뭐 뼈가 손상이 됐다, 연골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됐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여러분께서도 체크한 것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 하면 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보시고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분들 중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거든요. 어떻게 해보시나요? 수술은 맨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이 대표적인 수술인데요. 네. 이게 인공관절을 한번 해놓으면은 다시 그 다음에 또 방법이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통증이 왔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 왔을 때 무릎이 얼마큼 손상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도 1기부터 4기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암도 뭐 1기부터 4기까지 네. 있고 심장병도 1기부터 4기까지가 있는데 네. 퇴행성 관절염도 뭐 아주 좋은 쪽이 1기고 이제 완전히 망가져갖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걸 4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4기 정도까지 가서 병원에 오면은 이게 수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뭐 2기나 3기 정도에 오면은 뭐 약물 치료도 있고 생활습관 개선도 있고 또 체중 줄이는 운동 또 무릎에 좋은 그런 운동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아플 때 이게 몇 기 정도 됐냐,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그거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할지 생활 습관 개선만 할지 수술을 할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처음부터 수술하는 그거는 바람직하지는 그게 않고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후의 예. 수단으로 수술을 하는 걸 고려하고 뭐 최근에는 또 줄기세포를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긴 한데 네. 그것도 뭐 일부 이제 한정된 그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다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첫 번째 오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몇 기인지 정도 알아보고 이게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건지 또는 주사 치료가 필요한 건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한 건지 그런 기본적인 치료를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물 치료든 주사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예. 방법이든 이게 안 될 경우에 예.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수술이라는 인공관절 수술을 거를 해야 되는 선택을 거죠. 해야 예.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요. 일단 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어떻게 우리가 좀 평소 생활 습관에서 이런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 퇴행성 관절염 발생의 위험 인자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나이예요. 고령. 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는데 그거는 나이가 들수록 관절의 연골이 더 나빠지게 되기 네. 때문에 딱딱해지고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위험 인자는 비만이에요. 뚱뚱한 거. 뚱뚱한 사람이 아무래도 체중이 무릎이나 뭐 발목이나 발가락에 하중이 많이 가게 되죠. 그 무릎이 제일 네. 많이 가고. 그러니까 체중을 줄이면은 하중이 줄어들게 되니까 무릎 연골 손상되는 거를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이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비가역적 위험인자라고 그러고 비만은 가역적 위험인자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체중을 줄이라. 체중 줄이기. 그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무릎은 원래 무릎 안에 관절이 음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떠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 그걸 받쳐주는 게 근육이 받쳐주는 거거든요. 이 허벅지 근육이나 장단지 근육이 튼튼하면은 근육이 체중을 근육이 받아요. 근데 근육이 약해지면은 체중을 이 뼈가 받아요. 그럼 뼈끼리 받으면 뼈 앞에 있는 연골들이 막 짓이겨지면서 이게 더 찢어지게 되고 달 없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체중을 줄여라. 그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근력 강화 운동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 마라톤을 하고 등산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근육은 좋아지지만은 체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 연골 손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지 네. 근육이 튼튼해지고 또 거기에 더불어 관절 연골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좋은 운동들이 있을까요? 운동이 네. 예, 수영이 제일 좋습니다. 수영이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 허벅지, 장단지 근육 발차기를 하고 뭐 그러면서 좋아지게 되죠. 그다음에 수영을 못 하게 되는 뭐 귀에 뭐 중이염이 있다든지 뭐 물 들어가기가 좀 힘들다든지 네. 그런 분들은 자전거 타는 운동이 좋아요. 아. 근데 겨울철 자전거 타기 밖에서 힘드니까 실내 자전거 있잖아요. 예. 헬스 자전거. 그런 거를 뭐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뭐 TV 보면서 해도 되고 뭐 자기 생활하면서 짬짬이 그렇게 하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가를 하든지 뭐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든지 누워서 하는 운동을 해서 네. 이 허벅지와 장단지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뭐 무릎이 아프다고 운동을 줄이는 게 아니라 관절염이 있다고 해도 적당하게 운동을 하는 게 이 관절 건강에 더 좋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것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관절염에 좋은 음식에 대한 내용과 관절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관절염에 좋은 음식이 있다. 왜 이렇게 무릎이 안 좋거나 하는 어르신들이 뭐 도가니탕이 예. 뭐 이런 관절염에 좋더라 예, 얘기를 예. 하면서 많이 드시거든요. 예, 예,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X입니다. X. 예. 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나온 것 중에 관절염에 좋다고 하는 음식은 뭐 현재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고양이가 걸어 다니면은 뭐 유연하게 걸어 다니고 높은 곳에서 점프도 잘 하고 그러니까 네. 고양이 관절을 먹으면은 관절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고양이를 잡아먹고 관절을 삶아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관절에 좋은 영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또 매는 눈이 좋잖아요. 네. 매 눈을 잡아서 이제 삶아 먹으면 눈이 좋아질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아무튼 뭐 도가니를 드신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건강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예, 그런 관절에 좋은 음식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양식이다라고 생각을 예, 해야지 뭐 예. 어떤 특정한 부위에 이게 좋다라는 예. 음식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O자 또 X자형 다리는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긴다. 뭐 아무래도 다리에 변형이 있으면요 좀 예. 무리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예. 정답은 뭔가요? 예, 정답은 O입니다. 역시 맞습니다. 맞군요. 왜죠? O자 다리는 이게 다리가 O자로 벌려지면서요. 그 체중이 안쪽에 걸립니다. 아, 그래 네. 안쪽에 걸리면서 압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압력을 많이 받게 되면 그쪽에 있는 연골이 더 빨리 닳아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생기고 반대로 이렇게 X자 다리가 되면은 체중이 골고루 가지 않고 바깥쪽에 집중이 됩니다. 그럼 바깥쪽에 있는 연골이 더 빨리 닳아 없어져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 11자로 그대로 있으면서 체중을 이 안쪽과 바깥쪽 무릎이 균형되게 체중을 받아야지 연골 손상이 최소화가 됩니다. 근데 네. O자 다리가 되거나 X자 다리가 되면은 그 체중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쏠리면서 그쪽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른 걸음걸이 자세가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관절에 물이 차면 꼭 빼야 한다. 맞아요. 이게 무릎 관절에 뭐 물이 차신 분들 예. 중에는 주사로 빼시는 분들이 예. 있는데 사실 이 관절에 물이 찬다. 이런 의미도 좀 궁금하고요. 예. 정말 빼야 되는지 정답은요? 예, 예. 정답은 빼야 된다. 빼야 라고 된다. 맞습니다. 왜요? 예. 관절에 물이 찬다고 그러는데 그게 육안으로 보면은 이게 물인지 피인지 고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진단을 위해서라도 바늘로 뽑아갖고 이게 피인지 또 맑은 물이 나오는지 네. 고름이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피가 나오면은
십자인대가 찢어졌거나 네. 뭐 심한 그 종양이 생겼거나 그런 거를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고름이 나온다 그러면 세균성 관절염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그런 다른 질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맑은 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건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물을 뽑아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물이 여기 계속 고여 있으면은 이게 피를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염증이 더 심해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용으로도 물을 뽑아야 되지만은 치료용으로도 이렇게 물을 뽑아서 네. 이 안에 나쁜 물질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물이 왜 생기니?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맑은 물이 나오는 게 특징인데요. 네. 그 퇴행성 관절염에 물 생기는 거는 이 안에 노폐물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윤활세포예요. 근데 윤활세포가 노폐물이 많아갖고 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폐물이 10개가 있다고 그러면은 10개의 윤활세포가 제거를 하면 되지만은 연골이 많이 찢어지고 손상받고 상처받으면 100개가 찌꺼기가 나온다. 그러면 100개의 윤활세포가 필요해요. 근데 윤활세포가 물을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생긴다. 그러면 이 안에 찌꺼기가 많다, 염증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초기 증상이라면요, 예. 뭐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 물이 그냥 없어질 저절로 수도 없어질 있나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되고 여기 염증이 사라지고 그러면은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자꾸 재발하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줄 수도 있고 네. 뭐 아주 심하면은 뼈 손상도 같이 동반되고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휴식을 취하는 게 좋고 시간이 지나도 물이 안 빠진다면 그래서 염증이 나아지는 게 없다면 그때 물을 빼거나 또 다른 치료를 병행하면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당근하면 눈에 좋은 음식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눈 말고도 관절염에도 좋다고 합니다. 몸도 튼튼하게 만드는 당근을 이용한 맛있는 샐러드,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과하고 당근을 이용한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너무 약간 단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닭가슴살을 살짝 추가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닭가슴살은 이렇게 미리 익혀서 준비해 놨고요. 사과하고 당근은 그대로 썰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 보이는 머스터드,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땅콩 버터 넣습니다. 땅콩 버터 넣고요. 그리고 꿀도 넣어 볼게요. 꿀도 이렇게 해서 꿀도 좀 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과 주스가 들어가요. 사과 주스를 넣고요. 땅콩 버터가 잘 녹게끔 잘 섞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거품기나 믹서기를 사용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수저로 해도 충분히 다 잘 섞어져요. 비율은 머스터드랑 땅콩 버터랑 꿀이 1대 1대 1이고요. 사과 주스를 2에서 3 정도 분량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사과는 얇게 채를 썰어줍니다. 당근은 사과보다 조금 더 얇게 채 썰어줍니다. 아무래도 사과보다는 딱딱하기 때문에 얇게 썰어야 나중에 목 넘김이 사과랑 비슷하겠죠? 닭가슴살은 손으로 찢어서 넣어줍니다. 중요한 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잘게 찢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드레싱이 잘 먹거든요. 사과, 당근, 닭가슴살과 소스가 잘 어울리게 버무려줍니다. 잘 버무려진 샐러드를 그릇에 담아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근하고 사과를 이용한 샐러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겨울철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보온이 우선인데요. 두꺼운 옷 한 겹을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보온 효과가 좋다고 하고요. 또 목도리를 하면 체온이 3도 정도 높아진다고 하니까 외출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